보쌈의 후다닥 세계사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의 발전과 문화라는 주제로 로마의 공화정과 황제, 재정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요. 로마 문화의 특징, 실용적인 로마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 무렵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 로마에서 시작되죠. 작은 도시국가 로마에서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그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의 지배를 받았었죠. 이거 지금 선생님 페인이 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써지긴 하는데 한번 써봅시다. 처음에는 에트루리아 출신 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랬다가 기원전 6세기 말에 이제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죠. 공화정이라는 건 뭡니까? 주권이 한 사람이나 한 계급에 있지 않고 국민의 다수 또는 국민 전체가 화합해서 정치를 하는 걸 공화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원전 6세기 무렵에 말에 이제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로마의 공화정은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두 명의 집정관, 모든 정치를 모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문기관인 원로원,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시민들 민회로 구성되어 있죠. 공화정 초기에는 권력을 이 귀족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공업이 발달해지고 평민들이 이제 부유해지면서 그들이 이제 중무장 보병으로 군대의 주력이 되죠. 그러면 자신들의 참전했으니까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겠죠. 당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했던 로마의 귀족들은 평민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민관과 백성들을 권리를 보호하는 호민관, 그리고 평민들을 대표하는 평민의회라고 해야겠죠. 평민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호민관은 평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원로원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 만들어지죠. 12표법이라고 하는 것은 12표법은 법 지식과 공유지 사용을 독점하고 있던 귀족들에게 이제 평민들이 반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결과 만들어진 게 12표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귀족 계급 위주로 법이 만들어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평민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좀 더 평민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출발이 이제 12표법이었다면 아직 이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리키니우스법이라는 것들, 리키니우스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 리키니우스법의 결과 이제 집정관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평민에서 선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2분의 1이 평민이다 라는 거죠. 집정관 중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두 사람 중에 1명은 평민들 대표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호르텐시우스법에서는 더욱더 이제 평민들의 권한, 평민권이 신장되는데요. 평민의 의결사항이 원로원의 동의 없이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원로원 귀족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 귀족과 평민들이 법률상으로는 동등해지는 거죠. 동등해지는 겁니다.
펜이 없으니까 참 불편하네요. 이게 선생님이 지금 그 펜 타블렛 요걸 임의로 설치해서 쓰는데 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좀 선생님 설명하면서 그 밑줄이라든가 이런 게 삐뚤빼뚤이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는 대외 평창 정책을 추진하면서 드디어 기원전 3세기 전반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중해 이제 서부 지중해 일대로 세력을 키워가야겠죠. 이때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카르타고. 그렇다면 이 카르타고와의 충돌이 불가피했겠죠.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이탈리아가 이제 기원전 3세기경에 이탈리아 반도를 이제 좀 어느 정도 통일했습니다. 그러게 되자 이제 이 카르타고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죠. 당시 이 처음에 충돌은 이 시칠리아 섬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시칠리아 북단의 식민시였던 메시나, 여기 시칠리아 섬을 놓고 싸우는 거죠. 메시나를 두고 카르타고하고 붙었던 게 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는 로마 사람들이 카르타고를 부르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포에니들과 전쟁을 했다는 거죠.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시칠리아 섬을 차지한 이탈리아 세력을 이제 점점 더 키워갔겠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1차 포에니 전쟁 과정에서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핵심은 관건은 시칠리아 섬이었고요. 그러자 일격을 당했던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 없겠죠. 이제 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드디어 2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가 이탈리아를 공격하는데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장군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한니발은 이탈리아를 공격하는데 이탈리아가 전혀 방심하고 있던 지역, 카르타고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뭔가 아래쪽에서부터 공격을 해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이탈리아가 방심하고 있는 북쪽에서부터 쳐들어가 버리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특히 그 칸나이라고 우리 지도에 돼 있죠. 이 칸나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그 절망의 도가니에 빠뜨려 버리죠. 한니발의 작전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각각의 도시 국가들을 좀 분열시킬 목적이었는데, 로마시를 그래서 좀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그 주변 로마시의 동맹 세력들이 도와주질 않죠. 카르타고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로마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였다는 거죠. 로마의 공화정이 그만큼 탄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가 한니발이 로마를 휘젓고 이탈리아 반도를 휘젓고 다니는 동안 오히려 그들의 근거지인 카르타고 적의 본진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군이 카르타고로 건너가서 이 지마라고 하는 곳, 지마 전투에서 자마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카르타고에 항복을 받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한니발은 여기서 머물 수가 없게 된 거죠. 나라가 지금 패퇴했는데 여기서만 싸우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한니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을 치죠. 거기서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고 2차 포에니 전쟁으로 로마에게 항복한 카르타고는 로마의 속주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지중해 무역에 있어가지고 동서 횡단 지역에서 아주 거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카르타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전후 수습을 통해서 부흥을 꾀하고 있었죠. 그러자 이제 로마는 카르타고를 견제하기 위해서 로마의 뒤쪽에 있던 누미디아 나라에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누미디아가 카르타고를 쳐들어가게 하죠. 카르타고는 이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로마가 너 안 싸우기로 하고 군사력 약화시키기로 했는데
왜 또 싸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왜 또 군사력을 기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카르타고를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카르타고라는 도시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다시는 카르타고가 일어나지 못하게 싹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포에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카르타고를 지배하게 되는 없애버리게 된 이탈리아는 지중해 무역을 서지중해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마케도니아 지역과 일부 아나톨리아 반도 일부 지역까지 확보함으로써 지중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역 한번 볼까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 전에 이탈리아의 영역은 이 정도에 불과했으나 그리고 시칠리아 섬 일부 차지하는 정도였으나 세력을 점점 키워서 서지중해와 동지중해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카이사르 시절에. 그리고 나중엔 더 커져가지고 최대 판도는 이루고 나중에는 결국 통치가 힘들어지니까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될 때까지 분할해서 통치할 정도로 영토가 커지게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봅시다. 하나씩 좀 답을 적어가 볼게요. 이거 글씨 참 익숙해지지 않네요. 하여튼 포에니 전쟁. 키보드로 글씨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펜 타블렛으로 쓰는 게 좀 더 글씨 폼이 나긴 하는데 여전히 뭐가 안 맞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세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로마는 서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다. 그 뒤에 노예제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확대됐죠. 노예제 대농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값싼 물품들이 생산물들이 농산물들이 로마 본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고 빈민이 늘어나게 되죠. 자영농의 몰락은 시민의 몰락입니다. 이건 결국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죠. 공화정의 위기죠. 그러자 호민관으로 뽑혔던 그라쿠스 형제들이 이 자영농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먼저 개혁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토지 소유를 제한합니다. 뭐 그런 라티푼디움 같은 것처럼 대농장을 갖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갖지 못하게 대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나머지는 국가에게 팔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대토지 소유를 막는 농지법 개혁이죠. 이거 글씨 참. 농지법을 제정합니다. 그러자 벌족파라고 해서 요즘 뭐 번창하다 할 때 벌자입니다. 돈 많으면 재벌, 군대가 많으면 군벌, 공부를 많이 했으면 학벌이라고 하죠. 그 벌자인데요. 이 벌족파 귀족들이 이 티베리우스를 죽여버립니다. 암살당하는 거죠. 꼭 10년 뒤에 이제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또 호민관으로 뽑힙니다. 그는 이 농지법, 토지에 대한 개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곡물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몰락해버린 빈민들에게 곡물을 값싸게 제공해 주려고 했던 거죠. 또 벌족파들의 공격을 당합니다.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결국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말은 결국 귀족파와 평민파의 대립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겠죠. 이게 참. 귀족파와 평민파의 대립이 심해진다는 거죠. 이거 펜이 정말 선생님한테 익숙하지 않네요. 그래서 귀족파와 평민파의 권력 투쟁이 심해지면서 이런 술라 같은 이런
독재관이 나와서 각종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귀족 중심의 정치를 자행해 가고, 그러면서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스파르타쿠스 같은 노예들의 반란도 일어나고 혼란이 계속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농민층을 사병으로 거느린 군인들이 이 혼란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죠. 이른바 삼두정치가 시작됩니다. 삼두정치는 1차 삼두정치와 2차 삼두정치가 있습니다. 석삼자에 머리 두자, 그러니까 머리가 셋이라는 거죠. 싸움 잘하는,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이거 참,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이 3명이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1차 삼두정치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락수스. 선생님이 이걸 여러분 때 공부할 때는 앞글자만 따서 카크폼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이제 폼페우스를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하죠.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또 개혁 정치를 추진하고 이렇게 해가니까 공화정이 몰락될까 두려워했던 반대파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해 버리죠. 그러면서 2차 삼두정치는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2차 삼두정치를 하죠. 근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권력 다툼을 했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또 그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랑 또 함께 권력을 잡고 둘이 같이 이제 또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하고도 뭐 이렇게 사이에서 애가 있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사랑에 빠졌다, 뭐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권력을 위해서 사랑에 빠졌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그 안토니우스 플러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악티움 해전에서 붙죠. 근데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그 클레오파트는 또 뭐 자살하게 되죠. 뭐 이러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을 끝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개혁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황제정이 시작되는 거죠. 제정이 시작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지 않죠. 난 제1시민이다. 프린캡스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시민이야. 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첫 번째 가는 시민일 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원로는 당신은 존엄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부여하죠. 글씨가 참.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이때부터 사실상 실질적인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는 군대와 조세를 개편하고 변방 수비를 강화하면서, 변방 수비를 견고히 해서 제국, 로마 제국, 사실상 로마 제국이라고 불러야겠죠.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다집니다.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거죠. 이때부터 이 옥타비아누스 시절부터 그 뒤로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현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름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겠죠.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파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런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연달아 집권하면서 영토도 넓히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나온 말이 로마의 평화시대.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 여러분들 그 미국에 의한 평화시대 팍스 아메리카나, 그 다음에 몽골에 의해서 세계가 정복되는 시절을 팍스 몽골리나 뭐 그렇게 부르지는 않고요. 팍스 타타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타타르족이라고 불러서 팍스 타타리카나, 뭐
타타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시절들이 있었던 거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2세기 말부터 정치가 다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3세기에 이제 군인 황제 시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군대가 멋대로 황제를 올렸다 내렸다 해버립니다. 상공업과 도시는 쇠퇴하고, 이때 이제 그 훈족의 압박을 받은 게르만족들, 그건 이제 그보다 좀 더 뒤긴 합니다만 막 본격적으로 넘어오죠. 이민족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농촌에서는 이제 부자유 소작인인 콜로누스 등이 토지를 경작하는 콜로나투스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제 노예제 대농장이었던 라티푼디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가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노예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러자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던 자영농들이 대지주에게 예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자원 농노의 기원이 되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 농노의 기원이 되는 사람들을 콜로누스, 부자유 소작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경작되는 제도, 그렇게 경작되는 장원 등이 콜로나투스가 되는 거죠. 이 콜로나투스가 이제 중세의 장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세의 장원의 시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자 이러한 로마 제국의 혼란을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사분할 통치하자, 4개로 나눠서 다스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사분할 통치를 했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죠. 그리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깁니다. 어떻게든 개혁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이 시기에는 이제 로마 시기에 크리스트교가 성립돼서 전파가 되는데요.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신의 사랑, 평등, 인간애 등을 설교합니다. 예수가 죽은 뒤에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 가르침을 각지에 전파하게 되는데,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도 처음에는 크리스트교 뭐 여러 신 중에 하나니까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 크리스트교는 유일신을 숭배하죠. 어라? 얘들 신을 하나밖에 안 믿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던 로마와는 우상 숭배를 해서 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해서 이제 박해를 하게 됐던 거죠. 박해를 받게 되니까 위에서는 정상적으로는 포교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하로 숨게 되죠.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박해를 해도 더욱 더 퍼져가죠.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해 줍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신, 하느님이 성부이고 성자고 성령의 세 가지 성격을 갖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다 라는 삼위일체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설에서 특히 예수의 신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예수의 인간성을 더 강조했던 아리우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단으로 몰리게 되죠. 이때 이제 이 아리우스파 기독교는 이제 게르만족 쪽으로 전파가 돼서 게르만 사회에서 많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도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 아리우스파 기독교였던 거죠.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드디어 크리스트교를 국교로까지 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는 한편 법률, 토목, 건축 등 실용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법률이 발전했다고 그랬죠. 12표법 기억나시죠? 이 12표법은
점차 이제 로마 시민법 그리고 로마가 제국으로 영토가 더욱더 넓어짐에 따라서 로마 제국 내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로마법은 나중에 그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집대성돼서 여러 나라 법률에 영향을 주게 되죠. 로마는 정복지마다 도시를 세우고 물자 교류와 신속한 군사 이동을 목적으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합니다. 지금도 그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길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짱짱한 길이죠. 2000년이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의 각 다양한 수도시설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 뭐 콜로세움 5만 명 이상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뛰어서 볼 수 있는 원형 경기장 아닙니까? 이런 대형 건축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판테온 신전 이건 뭐 2000년 가까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지름이 40m가 넘는 돔 천장 그곳으로 이제 빛이 딱 자연광이 들어와 가지고 뭐 다른 조명 없이도 환하게 비춰주는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 로마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실용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기라고 하는데 로마 건축물들은 콘크리트를 사용을 했고요. 아치를 이용해서 대규모의 실용적인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죠. 이런 대규모 건축물들은 주로 또 황제들이 자신들을 뭐 기념하고 대중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로마의 개선문 이런 것들이 있죠. 문학 분야는 지금 우리 그 학습지에는 좀 내용이 없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좀 있죠.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산문 분야에서 발전했고 베르길리우스는 시,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로마도 스토아학파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아까 오연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기 스스로가 철학자로서 명상록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기도 합니다. 역사학에서는 리비우스의 로마사,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플루타르코스, 옛날에는 플루타르코스라고 했는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등이 쓰였고요. 좀 특이한 건 프톨레마이오스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했죠. 오히려 헬레니즘 시대의 지동설에서 후퇴한 거라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뭐 그거야 그 시대의 하늘을 보는 천체학의 수준이니까요. 로마는 다룰 게 많네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거의 한 3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푸쌤의 후다닥 세계사 27번째 강의 끝!